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저희 그냥 시작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비전들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비전들이 통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고, 부르짖고 정말 많은 선교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점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도 있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 반증하는 부분이 뭐냐면 탈북민 기독교인 숫자입니다. 탈북민 기독교인 숫자는 예전에 2000년 초중반에 70% 이상을 기록을 했다가 점점 하락해서 지금 10%가 되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할 때 배경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상담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상담 코칭 센터에서 상담이나 코칭을 하면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간호사처럼 이 상담사가, 상담이라고 하는 이 직업 분류가 새로 중분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만 하는 부분으로 여겨졌다가 처음으로 직업 분류 중에 중분류로 들어갔어요. 간호사처럼. 그러면서 정부의 그 심리 상담 정책 이런 부서가 생기게 된 거죠. 저는 초창기에 거기에 정책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제가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 탈북민에 대한 연구였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전국의 탈북민을 심리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를 통일로 해서 130, 4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의 좀 상황들을 알게 됐어요. 탈북민들 많이 만나게 되고, 특히 저희 세대들 통계를 보면 탈북민의 숫자 중에 20대, 40대가 70%예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세대인데, 그건 탈북하는 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가장 많이 탈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0대, 20대에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대한민국에서 15년, 20 몇 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탈북민의 대다수이고 나머지는 좀 고령화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여기서부터 좀 제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잠깐 만날 때는 굉장히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어린 나이에 와서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외모라든지 전혀 남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더 만나보면 완전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뀌어 있는 거지 속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뭐냐면 지금도 자면서 북한의 보위부가 혹은 국정원이 북한으로 막 끌고 가고 북송하고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지금도 남북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탈북자를 다시 북으로 송환해라 라고 하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되면서 우리를 막 보내는 꿈을 꾼다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15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혹은 북한에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당했던 트라우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북한에서 와서 적응을 못한다로 그냥 정리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똑같이 그 과정을 겪었고 지금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좀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탈북민들을 좀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탈북민 상담사를 좀 해봤거나 정착 도우미를 했다거나 탈북민 목회 사역을 좀 해봤던 분들이 하는 말들이 탈북민에 대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탈북민들 뭐 거짓말 많이 한다고 그러고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러고 성실하지 않다고 안 좋은 그런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탈북민을 좀 만나본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그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참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만났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북한에서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고 300만 명이 굶어 죽고 죽어가는 시체들을 혹은 가족들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바뀌지 않아요. 그 경험들이 그대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프고 단순히 가난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 배고픔이나 가난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버렸고 내가 내 자식을 버렸던 경험이거든요. 이 가난이나 배고픔은 이 돈의 문제는 단순히 그 뭐 풍요로움이나 뭐 좀 가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거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2018년에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고 나서 가장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왜? 목회자는 가난해. 목회자는 힘들어. 이것 때문에. 왜? 몇 날 며칠을 밤에 잠을 못 자고 자꾸 슬픈 감정이 들고 자고 있는 와이프와 애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기도하는데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나한테 이 목회라는 거는 곧 가난이고 가난은 곧 가족의 해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다 체화되고 다뤄지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제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저희 세대들 10대, 20대에 탈북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래서 키도 다 작아요.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같거나 더 길어요. 남한에서 살았던 시간이. 교육도 여기 와서 받았고 북한에서도 교육받았고 여기 와서도 교육받았고 근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북한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세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여기 와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2세들을 양육하고 살고 있고 그 2세들이 정말 중요한 상대적 자원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의 어떤 아이들보다 훨씬 이 아이들이 중요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준비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저는 첫 번째가 저희 또 세대들을 신앙적으로 잘 회복시키는 사역과 동시에 2세 아이들을 이 다음 세대 이 통일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세대들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형 문제로 잘 세우자는 거거든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부모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을 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하겠어요? 왜? 맞벌이 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벌이 하면 자녀를 키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교육을 시키자니 또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우리가 중요한 성교적 자원이고 정말 이 아이들을 잘 세워야지 하는데 정작 이 아이들을 쉽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 좋은 뜻을 가진 목사님들, 그럼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을 하면 되지 뭐 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고요. 이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지 한 20여 년, 대대적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거나 20년이 좀 넘었잖아요.
한국 교회도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탈북민 정착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정부에 처음에 뭐 몇천만 원 주고 정착시켰어요. 하나 나오자마자 몇천만 원을 주고 살아라 하니까 그 몇천만 원으로 한 몇 년 안에 막 사기도 많이 맞지만 몇 년 동안을 흥청망청 살겠죠.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는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한참 정착을 할 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뭐냐면 어영부영 그냥 편법, 불법, 위법, 쉬운 길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야지 하다가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와라 10만 원, 우리 교회 와라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장 굽하고 힘드니까 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10만 원 주다가 저기서 20만 원 주면 옮기더라. 당연히 옮기죠. 안 옮길 이유가 크게 없죠.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선의해가 있지 않으면 오해만 생기고 탈북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만 자꾸 양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깨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사역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모 세대, 저희 또래 세대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이 세대들을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만 나와라 해서는 절대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제가 모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저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사업들이 애플 이 심천에 중국의 심천에 이 애플 성지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중국인 엔지니어들을 불러서 고용을 하고 한국에 있는 수리점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법인 사업자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잘 기능하려고 하니까 일단 돈을 벌여야겠어요. 왜냐면 초창기에 교회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접근을 했어요. 교단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부서를 맡아라. 우리 교단으로 오면 뭐를 해줄게.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감리교를 선택해서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죠. 물론 뭐 교회 지어진다고 그랬고 막 했는데 다 거절하고 일산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보증금 500만 원이 없었어요. 왜? 학생 신분에서 갓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게 사명이다 했던 게 뭐였냐면 남한 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는 거였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뭐 어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어디 누구 아는데 소개해 준다고 데려가고 보내고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뭐 얼떨결에 모르니까 갔어요. 가서 인사드리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반가워하지? 알고 보니까 탈북민 목회자가 혹은 탈북민 선교나 아무나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도움을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딱 갔는데 이만큼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뭔지 아느냐? 이게 뭐냐면 도와달라고 나한테 가져온 서류들이다.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단지 어떤 탈북민 뭐 이런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척교회든 힘든 미자립 교회들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찾아와서 서류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를 어떤 대역회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확신을 했습니다. 아, 내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역이 틀리지 않았구나. 저는 그때부터 그거를 더 공고히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도움 달라고 쫓아다니기 바빴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사회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니까 자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립할 거다. 그리고 자립된 모델을 한국 교회에 보여줘야 되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사회에 한국 사회에 탈북민들이 자립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탈북민들, 같은 탈북민 출신들을 돕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남한 사회 가운데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는 것까지를 한번 했죠.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를 동시에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 영리와 비영리를 적절하게 같이 가면서 하는 일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영리예요. 근데 이거를 비영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영리는 우리가 이걸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애플 사업. 비영리적으로는 이것을 기술을 교육을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돈도 벌면서 이거를 기술을 가르치고 창업하는 걸 돕는 일을 통해서 비영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받고 그렇게 공짜로 하면 뭐가 되냐? 괜찮다고 저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기 때문에. 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굉장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런 한계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인식의 변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사명을 하는 우리는 일단 우리가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하고 우리가 하는 비영리도 우리가 영리를 통해서 비영리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사업도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또 그 중에 한 70%가 되더라고요. 여성들이나 또 부가적으로 좀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게 편의점 사업입니다. 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기포시 지역에 지금 2개가 있고 2개가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참 괜찮다 생각이 들었던 게, 유인과 무인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형 매장인데, 굉장히 일반적인 편의점은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협력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편의점에 들어가는 납품되는 물건들을 취급하는 회사와 저희가 제휴를 맺고, 우리는 그분들은 이런 거죠. 사회적인 기업, 선한 이미지 이런 걸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창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분들이 후불로 물건을 먼저 주고, 로열티를 안 받고, 가맹비도 안 받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업 비용이 훨씬 줄어들고, 남의 물건 가져다 팔아서 번 돈으로 매달 일부씩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창업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의점 사업을 유무인으로 병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컨셉과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바다와 배 이런 거, 물고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컨셉으로 자꾸 형상화시켰던 것도 제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부의 아들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살아가야 될 팔자였어요.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확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처럼 구원받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커피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한 우리 의미를 제가 거기 막 소개하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뜻이거든요. 위로가 영어 위와 한자 길 오자예요. 그래서 함께 가자. 이게 남북한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곳에 이 사역을 하면서 영리와 비영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구를 통한 스포츠 선교예요. 축구 사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사역이에요. 성인도 하고 유소년도 하고. 근데 유소년 같은 경우가 혼자가 낫더라가 아니라 같이 하니 좋더라 해요. 그래서 남북한 다문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어울리는데 그거를 스포츠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강요하고 통일에 대해서 막 주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들과 어울렸는데 괜찮네? 이거를 아이들이 느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측면 운유적으로 아이들이 느끼고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통일부에서도 막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아주 오랫동안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통일을 경험하고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는데요. 통일에 대한 다양한 그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회의적이기도 하고 또 해야 되나 부정적이기도 한데요. 너무 통일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진지하게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3만 5천 명이면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조차도 잘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가치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있어도 좋더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막 주입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함께 했는데 너무 어울리니까 재밌네, 함께 하니까 좋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처럼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나 또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오히려 창출을 해내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가장 지금 앞으로는 저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앞으로는 탈북민 사역의 핵심이, 저는 탈북민들만 사역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은 남북한을 떠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남한 사회가 잘 통합되는 부분이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갈등부터 혹은 성별, 또 세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들이 사실 다양성 때문에 존재하는 갈등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이미 완전히 변모한 상황에서 탈북민은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좀 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회에 와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잘 어울리면서 같이 살아도 잘 사라지는, 그게 가능하다면 통일이 됐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건데, 특히 탈북민 사역에서는 저희는 이제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사역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들이 가진 잠재력이라든지 엄청난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축구교실 운영의 가장 주체가 되는 우리 감독님도 아주 북한에서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였기도 하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기도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재능들을 가진 분들이에요. 우리 카페에서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빨리 습득을 해서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랑끝 내모는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또 되게 다양한 탈북민 세대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을 한계일 것 같은 그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건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벼랑 끝 내모는 사역을 통해서 진짜 날개를 경험을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옆에서 돕는다면 충분히 포용적인 정착을 이뤄내고 국민 시대에 정말 그 자원으로서, 또 선교적 자원으로서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